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는 얘기가 있죠.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사서 모으는 거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단타를 쳐야 된다. 단기적으로만 갖고 있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내재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되는 주식은 쳐다보지도 마라.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런 모멘텀이 있으면 모멘텀에 올라타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무조건 존버를 해야 된다 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손절매를 해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진짜 저도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사람들마다 말하는 게 다 달라.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결국 중요한 거는 나만의 투자 철학이 있느냐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을 어떻게 한 번에 제가 딱 만들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투자 철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저는 제 채널이 그런 여러분들의 시행착오 혹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매개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은 좀 단타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레이딩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단타에 대해서는 인식이 되게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저는 충분히 그런 것도 존중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단타를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나온 2021년 기준으로 뭐 7개월 동안 240만 개의 계좌를 분석을 해봤더니 뭐 일단 회전율이 어마어마했고요. 역시 우리는 단타의 민족. 예. 역시 단타의 신을 소개시켜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회전율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이제 20대 남성인데 수익률은 가장 낮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뭐 보시면 재밌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자주 사고 팔수록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는 슬리피지 때문이겠죠. 슬리피지라는 거는 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기가 조금 어렵고 혹은 원하는 가격에 팔기가 어렵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것들이겠죠. 혹은 뭐 여기 분석에 따르면 어떤 방향성 매매를 좀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뭐 손실이 좀 많이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을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약간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어른들이 야, 주식은 단타를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하지만 좀 저는 조심스럽게 투자라는 방식은 되게 다양한 방식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름은 이제 스티브 코언이라는 분이시고 SAC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가 이게 내부자 거래 때문에 이슈가 돼가지고 회사가 문을 닫았고요. 그 이후엔 이제 포인트72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헤지 펀드를 이제 만드셔가지고 투자를 계속 하시고요. 뉴욕 매츠의 구단주로도 유명합니다. 유펜 와튼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이 16 빌리언 달러,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조, 18조 뭐 이 정도 되시는 분이고요. 수익률을 제가 뭐 완전히 열심히 찾아본 건 아닌데 대략 보니까 20년 동안 연평균 30%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셨고 2019년, 2020년은 15% 내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뭐 방금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약간 내부자 거래 이슈가 있어가지고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벌금을 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티브 코언이라는 사람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드라마 빌리언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다양한 이제 이야기가 있으신 분이고 또 아마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뉴욕 주민님이 이쪽 회사로 이직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저의 추측이긴 한데 아마 이 회사로 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스티브 코언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분의 투자 스타일은 보면은 뭐 롱숏, 에쿼티스 롱숏도 하고 픽스드 인컴도 하고 그러니까 채권도 하고 주식도 롱숏 하고 글로벌 컨트로도 하고 옵션 아비트라지 가장 초창기 했던 건데 옵션에 대한 차익 매매 거래 같은 거를 차익 거래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뭐 이벤트 드리블이라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냥 돈 되는 거 다 하는 스타일이시고요. 뭐 이렇게 다 썼는데 뭐 주절주절 쓰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분은 그냥 돈 되는 거 다 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마인드셋이 좀 어떤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이 주식시장의 마법사
마법사라는 시장의 마법사 시리즈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살짝은 하더라고요. 촉매에 기반한 트레이딩을 한다. 이 촉매라는 거는 뭐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주식시장 전체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특정 종목이 S&P 인덱스에 편입된다라는 이유만으로 좀 상승을 했어. 그러면은 사실 이제 편입이라는 어떤 재료가 끝나고 나면 이 종목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특정 종목을 공매도 한다든가 이런 촉매에 기반한 트레이딩을 상당히 좀 선호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책에 나온 얘기들에 따르면은 트레이더랑 애널리스트랑 좀 한 팀으로 간대요.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일반적으로 사실 다양한 산업군을 다루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 이제 직원들로 있는 트레이더들은 한 분야에 대해서만 트레이딩을 하게 하고 또 펀더멘탈한 지식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더와 애널리스트들을 한 팀으로 묶어서 투자를 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쨌든 초창기에야 아주 높은 회전율에 기반한 그런 투자들을 많이 했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겠죠. 왜냐면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많은 자산을 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본인도 좀 장기 보유하는 전략들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요 정도로 스티브 코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까 하고요. 그의 투자 철학이나 그의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한번 인터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en you think back to that, Steve, Yes. what were you doing that other people would find crazy? What was that passion and obsession that sort of drove that performance? Well, I think I crept up in, on the hedge fund industry. We were doing it in a different way. When I came into the markets, most people were, it was the Soroses, Julian Robertson, sort of this, very analytical. We weren't that analytical. We were trading. And the markets I entered right at the beginning of the bull market in 1992. That was an 8-year bull market. So we certainly had the wind behind us. And we weren't running a lot of capital. So you could trade and, get a lot of velocity with your capital and generate real returns. I think we showed a different way of doing things. I think people then said, what the hell's going on over there? And tried to emulate to some degree. And, listen, the way it works, any strategy is going to get copied. And that's what happened, and eventually people spawn off from your original firm and they set up their own firms. And that's just the way it is. Competition comes in any industry and dilutes returns over time. So we were doing it a little bit differently. And it really came from my own background of trading. I trained myself. And so it wasn't like I had come up with this incredible strategy. It's the only thing I knew, but I was good at it. And so I taught people how to do it within who had come to train with me and work with me. And so we developed our own style that had worked for us pretty well in the 90s. But I also realized that style was not scalable. And so to scale, we had to morph into something different and become more traditional if we wanted to scale our assets. And yet retain that sort of style of velocity of not I would say trading on a daily basis, but retain that ability to move in markets. And so we morphed into sort of some combo of that and retaining some of our old ways of doing things, but also, expanding into new areas and expand our repertoire. And so, I felt pretty strongly that to continue to succeed, we had to morph and that we had to change. And I used to drive my management crazy because I used to want to tear down my firm while we were doing well. And they just go crazy. Like, what are you doing? And I just felt like, because I always felt like I kind of felt like where we had to get to. And everyone just kept saying, well, we're doing well. Why do you want to change? And I just said, because I know we're not going to get to where I want to get to. And so I think I've torn my firm down a few times over the years to get to where I thought we needed to the iteration of the firm. And, that's worked for me. That's uncommon in the industry. So where does that instinct come from to evolve? I'm just restless. I can't help it. Right. I mean, I'm never satisfied where I am. And it's not because I'm just I'm not happy. I just see things and I say, we can do that, like we can go from here to there. Like there's no reason to stop here just to be able to do it. Like it's not about making more money. It's about, we can accomplish that. And because we have the capabilities of doing that.
And listen, I look around the industry and I watch what other people do. And the beauty of the industry we're in is we can all root for each other, because it's not like a zero-sum game, right? I mean, economies grow. I mean, I can root for Dan Loeb, I can root for Dan Sunheim, I can root for everybody, right? I mean, like, because just because they're making money doesn't mean they're taking it away from me, you know? And so, but if they're doing something new and different, just like I'm doing something new and different, I'm going to look and go, wow, good for him. You know, what are they doing that? And is that something we should consider? And so I'm always looking around just saying, wow, you know, is that something we should be doing? Or is that something that I might say they're good at it, but we shouldn't be doing that? Early 90s lessons. Were there any risk management rules that you sort of adhered to from then onwards till today? Like, how do you avoid losses? Well, listen, you're going to lose money. Okay. Like, you're going to take risks. You're going to lose money. Okay. I think the three things is liquidity, leverage, and concentration, right? Those are the three rules. If you're in a liquid stuff, that's a problem. If you're using too much leverage, that's a problem. And if you're too concentrated, that's a problem. Okay. So doesn't mean that, you know, if you have one of them, maybe it works. If you have two of them, if you got three of them, you're whistling past the graveyard. I mean, the markets are, you've seen 100 examples. We just saw it with the guy from Asia. I mean, like, it works until it doesn't. What's the strategy? What was the exit strategy? I don't even know what it was. Like, how was that person going to get out? I've seen it over and over again. You just have to be careful. There has to be something different you're doing on a daily basis when you look in your. Well, I mean, clearly I'm not, you know, at that point I was trading a lot. Okay. You know, I mean, I was taking losses, but I'm always worried about, I don't look at my winners. I look at my losers, you know, as I'm losing money. Why am I losing money? I'm focused on my losers. If I'm making money on something, I'm good. I'm focused on why something's not working and try to figure out why. And it may be that it's just, you know, could be part of some sort of factor move or sector move that I actually think is wrong, and I'm willing to hold on to it. But I'm focused on my losers. Am I missing something? Okay, is there something changed? You know, am I? And that's where I focus on. And if I feel like something's changing, or I feel like I don't know why, you know, I will reduce. Just because I get a lot of work from my people, analytical work. They only write 55% of the time, 52% of the time, right? So, I mean, they're not like right 80% of the time. So, you know, I've got to sit there and use my judgment, right? And see what the markets are telling me, right? And, you know, and listen, I can always come back to that name if I feel like things have changed or the timing's better. I use my eyes, you know, and I look around, see what the markets are telling me across asset classes, and perhaps there's better uses for my capital. So I'm always focused on where the portfolio is not working. What does gut feel mean to you? Well, gut feel is more than gut feel. Okay, it's your unconscious working, right? It's something that is triggering thoughts that are more than just, it's your eyes, it's your brain, it's your intuition, it's your experiences, it's, you know, that you're picking up that is more than just, a balance sheet or an income statement or some recommendation, right? It's not just something that just blows past you. It's when you're sitting in front of screens all day, your brain is working. You got to listen to what's going on in your brain. Like, what's the conversation going on there? I mean, are people aware of the conversation that's going on in their brain? What is it? Is it fear? Is it, you know, I'm going to lose money? Are you ignoring what's going on and, you know, what your real thoughts are? Are you waiting for someone to tell you what to do as opposed to acknowledging your own thoughts and your own beliefs? You know, that's the internal conversation that you really got to get a handle on. And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And I'm really aware of it. And really aware of the mistakes I might make, really aware when I might sell something when, let's say, I'm drawing down and I need to reduce. So which positions do I reduce? Do I reduce the easiest one or the hardest, right? Like the one that's working versus the one that, like, these are the conversations you have in your head. Like, these are decisions that matter. And what's the conversation going on in your head and how are you going to deal with it, right? And really gets down to knowing yourself and knowing the mistakes that you make, the common mistakes, and avoiding them, right? And doing it and knowing and being aware, right? I mean, and I'm not sure everyone's aware, right? I deal with this all day long. You were the first, at least from what I've seen, amongst the first to really
see the value of coaching your traders, hiring coaches to work with your traders. And Yep. you've also noticed through hiring PMs over the years that the biggest roadblock is usually themselves. So what are some common pitfalls that you've seen? Well, I think people sabotage themselves. Well, people are afraid of success. Why? You can have some people really bright, and somehow, when you get to the end of the year, they just haven't somehow performed at a level that they expect themselves to. People have a funny way of looking at the world and the way they cut the data, and that they're not honest with themselves.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죠.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고요.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예를 들면 이거 그냥 예입니다. 테슬라를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사실 이걸 뭐 꼭 테슬라라고 하기보다는 A라는 주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A라는 특정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사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A에 대한 좋은 얘기만을 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 이 A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만 보이거나 그런 기사만 보이거나 뭔가 나쁘게 얘기를 하면 거기 가서 막 뭐라고도 하고, 그게 사실 또 사람의 본능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유튜브라는 게 더더욱 좀 그런 게 그러한 방향성으로 이야기하는 유튜브 채널만 또 추천을 해주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진짜 더 좋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좋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저의 얍삽한 면이기도 할 것 같은데, 저는 뭐 개별 종목을 다루나 혹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다루나 약간 양 사이드를 항상 좀 보여드리려고 하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그래야만 우리가 이 A라는 주식에 대해서 상승 기회와 하락 리스크를 동시에 우리가 인지하고 안고 가야 좀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Because they're not honest with themselves, or that they are maybe not looking at things the way the world really is, opposed to the way that they want the world to be. It gets reflected in how they run their portfolios, right? I mean, this is a conscious fight on a daily basis. I mean, this is the internal war that people have to fight to get to what the truth is, and ultimately what success looks like, and how you get closer to success. And the more truthful you can be with yourself, and the more that you can be reflective and get to real transparency with yourself, the more likely that you will fix the problems that you have and deal with the issues that you have, so that you can perform at a level of maximum performance. The more you're willing to ignore it, the more that you're willing to blame the outside world for your problems. It's the market. You always hear people say, "Oh, the market, it's the market." Like, what the hell does that mean? I don't even know what that means. As opposed to, what did you do to, the world's going to exist whether you like it or not. Like I always say, I got to live in this world. I don't create it. Okay. The world's happening. Okay.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And it's amazing how people attribute outside forces to what's happening to them, as opposed to being accountable and dealing with it. What would be a glimpse, Steve, of your experience in March 2020? And more specifically, how did you manage your mental and emotional state through what was probably the most volatile period in history? The more volatile it gets, the more calm I get. Okay. Managing the firm, if you ask people how I get in those periods, I get very calm. I get very thoughtful. I actually get more involved. I actually enjoy it. Okay. I take it up to another level. When things are going well, you can kind of be a little less serious, right? You're just doing well, and you can enjoy a little bit. But when things get serious, and that's when you really got to take your game up a notch and really be thoughtful, and my focus goes up. Okay. And I actually get very calm in my decision making. I don't panic. When I'm losing money, I'm okay. I don't, my relationship to money is not critical. It doesn't throw me. It's really about making decisions that make sense. I don't know why I'm that way. That's how I'm wired. So I always hear stories about other competitors and other firms and how they make decisions. I seem very reactionary. I'm the opposite. I seem very I lean into it, as opposed to, I kind of enjoy it to some degree. I think it's kind of fun. I embrace it, and so, listen, we're drawing down like everybody else. So it's not like we're sitting there in good shape. Typically, when you have drawdowns early in the year, those are always tough, right? Because you don't have any profits to offset them. So you're really behind the eight ball. And actually, it's 2 years in a row we've had that, because in January, we had the wild stuff with GME this year. And last year, I was, with COVID. So
that happens, and that's part of the gig. And so I get very calm in those situations and very thoughtful, and I kind of like it. I kind of get into it, like it gets my juices going. 뭐 오늘은 뭐 방향성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참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스타일의 사실 투자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좀 그런 거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리마인드하는 면에서 이런 분들을 소개시켜드리고요. 뭐 예를 들면 폴 트레저 존스는 트레이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AW는 뭐 자산 배분 혹은 글로벌 매크로 같은 투자도 하고, 뭐 사실 드러켄밀러도 굳이 말하자면 조금 더 트레이딩에 가까운 것 같고요. 롬바로는 정말 장기 투자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고, 뭐 이렇게 제가 몇몇 분들만 말씀을 드렸지만 뭐 되게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스타일의 투자자들을 좀 알게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에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에도 정답이 없듯 투자에도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그 통계를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단타가 생각보다 수익을 거두기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만의 철학을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단타는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 말씀 계속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단타를 하실 거면 전업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저도 뭐 단타를 했었지만 저도 전업을 하면서 단타를 했었고, 저는 손매매를 하질 않습니다. 참고로 단타를 하더라도 다 프로그램에 기반한 매매만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기반한 매매를 차라리 하는 게 조금 더 저는 오히려 단기 투자와는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뭐 그걸 퀀트 투자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얘기는 또 제가 다음번에 드릴 수 있으면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다양한 투자자들을 좀 더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이분은 이제 마크 앤데르센이라고 VC 업계,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 뭐 가장 유명한, 가장 핫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번 얘기도 잠깐 드릴까 싶고, 그 다음에 사실 헤지펀드 업계에서는 타이거 글로벌을 모르면 거의 간첩이 아닐까. 요즘에 이제 이분의 행보가 아주 독특한데 또 요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투자왕 유튜브 채널 작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메인 작가랑 서브 작가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다양한 포맷을 시도해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뭐 맨날 뭔가 경제를 좀 딱딱하게 알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경제나 투자에 대해서 좀 말랑말랑하게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배우는 경제가 좀 지루하다 보니까 말랑말랑하고 좀 재미있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포맷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양한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좀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의 장단점 짧게만 하면, 장점은 저랑 같이 일한다는 거고, 단점도 저랑 같이 일한다는 거, 그런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고정 댓글을 보시면 거기 자세히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